뭐 둘이 만나 하나 낳는 이런 애들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 낳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벌레인데 출산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곤충 중에. 아, 애인데 누굴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 뭐 젖 먹이고 이러진 않죠 설마? 젖 먹이는 곤충도 있죠. 와, 제가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뿐만 아니라 메뚜기들이 약간 종마다 대발생을 해요. 3년치 알이 쌓이다가 비 한 번 오니까는 부악 나온 거죠. 근데 이 메뚜기들은 뭘 주로 먹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뒤집겨 먹습니다. 근데 심지어 뭐 누가 저기 갔는데 옷이 다 뜯겨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는 우리 못 구워 먹는 거죠? 잘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또 파키스탄도 이제 정말 먹어서 없애자 작전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잡아서 먹었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천문학자 오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곤충 연구하고 또 만화 그리는 갈로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갈루아님은 이제 과학을 보다 팀 이쪽에는 처음이시죠? 아, 네, 처음입니다. 네, 개별로 이렇게 녹화하시는 건 좀 한두 개 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갈로아님은 전에도 자주 뵀던 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너드한 과학자의 표본이랄까? 진짜 과학 좋아하시는 분. 특히 곤충을 너무 사랑하는 분. 아직도 곤충 계속 사랑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만화도 계속 그리시고. 네. 곤충은 뭐를 곤충이라고 합니까? 곤충에 딱 정의가 뭐 없어요. 예를 들면 팔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 심장이 어디에 달려 이런 애들 곤충이라고 한다. 이게 없어요? 오늘날 돌좀이라고 한 곤충과 파리와의 공통조상의 후예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다리가 6개이면서 구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는 6개예요? 네, 다리는 6개죠. 네. 거미는 곤충 아니에요? 네, 곤충 아닙니다. 걔는 뭐예요? 거미는 동물입니다. 심지어 거미랑 곤충의 공동조사가 나온 5억 4천만 년 전쯤에 갈라졌고 그 캄브리아기 바닷속에서 이미 갈라졌습니다. 다리 많은 지네 같은 모양 될 때부터 갈라져가지고 다릅니다. 네. 아, 그러면 일단 곤충은 기본 다리 6개가 기본 깔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곤충에 약간 조상되는 애들이 있어요. 톡톡이라고 이렇게 우리 땅 파다 보면은 튀어나오고 화분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흙이 좀 상태 안 좋아지면 톡톡이란 이상한 게 막 꼬여요. 톡톡이 내서 톡톡인데 걔네들도 보면 다리 6개거든요. 걔가 옛날에 곤충의 가장 원시적인 친구로 분류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다리 6개긴 한데 입이 곤충이 이게 아니라 우리 입 같은 이런 입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곤충은 아니고요. 우리 입술 같이 달려 네, 있어요? 입술 이렇게 입술이 있습니다. 이 곤충 이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가 딱 마지노선이에요. 다리 6개인데 입이 제대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곤충의 가장 큰 특징.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진해, 얘네 곤충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리 많잖아요. 물론 곤충이랑 되게 좀 가까운 친구긴 해요. 얘도 입 제대로 있죠. 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다리가 많잖아요. 아, 곤충은 6개가 기준이에요? 네, 6개가 생물학에서 뭐 종속과 뭐 배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곤충은 어디에서? 곤충 강. 강. 네. 아. 절지동물문 육각아문 곤충 강. 물론 갑각아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갑각류에서 진화를 했는데 지렁이 이런 친구도 곤충 아닌 거고요. 아, 지렁이는 아니 절지동물이 아닙니다. 환영동물이라고. 근데 걔네들 다 대충 우리가 모아갖고 벌레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뼈 없는 놈들, 대충 뼈 없고 작고 이제 뭐 꿈쩍거리는 되게 넓은 의미고 포괄적인 어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되게 토속적으로 민속적으로 동물을 분류했잖아요. 그렇게 붙인 단어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서 어떤 계통으로 진화했나를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면 곤충이랑 그룹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이제 그룹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톡톡이는 아니었고 다리 6개에다가 입이 제대로 달린 애들 그런 애들 따져보니까 오늘날 아까 말한 가장 원시적인 뭐 돌좀이라는 곤충이 있는 거고 저 끝에는 파리라는 곤충이 있고 그 안에 나비, 닭강벌레, 메뚜기 뭐 수많은 곤충들이 있는 걸 이제 곤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 걔네들이 다 곤충이구나. 네. 그런 애들이 한 90만 종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맨날 저 밥만 축 낸다고 아유 식충아 이건 안 맞는 말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다리가 일단 6개가 있어야 되네. 입도 이렇게 되던데. 또 이거래. 너도 이제 좀 제대로 있어야 되고. 물론 근데 곤충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게 가끔 보면 이제 뭐 다리가 4개쯤 보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6개가 기본이 2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퇴화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머리 가슴 배는 다 있어요? 머리 가슴배 아주 애매한 게 예를 들면 개미도 보면은 머리 가슴배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것도 배가 이렇게 2개로 분리된 다음에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도 보면 머리 가슴배가 아니라 머리 가슴배 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미가요? 네네네 개미가요. 머리 가슴배가 아니라 머리 가슴배 머리고 딱정벌레도 어떻게 양쪽이 머리예요? 아니지. 아니 잠깐만요. 이거 좀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 못했어요. 지금 우리 머리 가슴 배로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이 그냥 가슴이 아니고 가슴과 앞배 쪽이 윗배 쪽이 붙은 게 가슴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가슴이고 배 이렇게 있고요. 아니 근데 그 우리는 여기 뒤에 있어서 배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얘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배가? 특별히 기능을 갖고 있죠. 네네. 뭐 장기의 위치라든가 장기 위치라든가, 날개가 어디 네네. 있느냐 날개 그런 거는 근육이 다를 것 있다. 같아요. 가슴에 있는 거죠 날개는. 그렇죠, 네네. 다리가 있기 때문에 곤충들 보면은 머리 가슴배로 구분되는 건 있긴 하지만은 보면은
보면 지멋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머리 가슴 배처럼 보였던 개미가 사실은 그 가슴 부분이 가슴 배가 합쳐진 부분이라 그렇죠. 딱정벌레는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머리 가슴 가슴 배고요. 머리 가슴 가슴 배.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머리 가슴 배 배도 있고 머리 가슴 가슴 배도 있고 네네네네. 머리 가슴 가슴 배배 이렇게도 있어요? 머리 머리 가슴 가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때 개미 중에 있는 게 왜 머리 가슴이 왜 있냐면 개미들이 전쟁할 때 제일 좋은 게 대가리를 따는 거잖아요. 머리를 따는 거잖아요. 곤충은 대가리가 하는 게 맞죠? 머리를 따면서 그러니까 이 턱으로 머리를 따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야 돼가지고 가슴 확장해서 가짜 목을 만든 애들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얘들이 딱 했는데 뭐가 아니었네 이런 게 있어요. 머리를 보면 머리 가슴인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건 딱 보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머리 가슴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곤충 얘기는 가끔 제가 갈로아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처음 들으니까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더 재밌어해. 본인이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어해. 저도 그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갈로아님과 함께 오늘은 좀 곤충 얘기 조금 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두 개만 좀 해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수돗물 이렇게 틀면 수돗물은 사실 맑은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물이 뜨거운 물이면 더 그런 것 같고 차가운 물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순간 온수기 같은 거를 만들 때 뜨거운 전선관들이 있고 차가운 물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기체는 온도가 낮은 물에 더 많이 녹아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차가운 물 속에 있던 기체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가운 물이 관을 통과하면서 뜨거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가운 물 속에 들어있던 이 공기의 기체 분자들이 뜨거운 물이 되면서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 안에 작은 기포들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얀색 그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 온도뿐 아니라 찬 물도 가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관 안쪽에 있는 물은 압력이 높고 수도꼭지를 나오면서부터는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잖아요. 대기압이니까. 그러면은 기체 분자의 특성 중에 압력이 높으면 기체 분자가 녹아 있고 압력이 낮아지면 또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사이다 따기 전에는 얌전히 있었는데 따고 나면은 기포가 생기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도 하얗게 보일 수 있죠. 따뜻한 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순간 온수를 예. 하면서 갑자기 따뜻해진 물에서 뭔가 막 기포들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예. 것. 혹은 이제 압력이 많이 눌려 있다가 확 퍼지면서 그쵸. 기포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정말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작용이 당연히 되겠죠. 중력은 360도 완전히 다 될 텐데 왜 은하는 납작한 접시 은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 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태양계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신기한 게 납작한 모양으로 태양계든 은하든 원반 모양으로 천체가 존재한다는 게 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신기한가 봐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가 신기하다고요? 네네네. 문득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럴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게도 중력은 여러 방향에서 사방으로 작용을 합니다. 은하 전체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별 하나가 주고받는 중력을 생각을 해보면 별 하나를 은하 전체가 은하 중심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별 하나가 이렇게 주변을 맴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빙글빙글 원반 방향으로 맴돌고 있다고 하면 은하 주변에 있는 별들은 다 원반 모양으로 섞여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하가 공 모양으로 섞여 있게 되려면 별들의 궤도가 같은 평면상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있고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진 별들의 궤도가 섞여 있다면 그러면 이제 공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했을 때 원반 모양으로 관측되는 은하들의 경우에는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궤도가 굉장히 회전 성분이 강해서 면 위에서 별들의 공전 궤도가 일제히 한 공전 궤도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제 그렇게 관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별들의 공전 궤도가 놓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태양계랑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가스 구름이 수축을 해서 서서히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은하가 만들어질 텐데 초반에 아주 작은 회전 성분을 갖고 있던
있던 가스 구름이 서서히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회전 성분이 빨라질 겁니다. 반경이 짧아지면서 회전 속도도 빨라질 거고요. 그러면서 적도 방향을 향해서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적도 방향을 따라서만 더 빠르게 빙글빙글 도는 성분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마치 그 동그랗게 반죽되어 있던 밀가루 반죽을 빠르게 돌리면 납작하게 펴지는 피자 네네네네. 도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예를 들면 태양계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은하면 네. 모든 은하 내에 있는 거기도 뭐 태양계처럼 항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항성들의 회전축이 다 동일해요. 즉 같은 곳이 북극이고 같은 곳이 남극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체 은하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칠 때 이 각각의 태양계들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은하 도는 방향과 비슷하게 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 그 각각의 뭐 A, B, C 태양계들이 쭉 있을 때 얘들이 이 은하의 30도 위쯤에서 돌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아닌가? 지금 질문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항성계들의 공전 궤도 면이 다 같은 방향인지 예. 휘어져 있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정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은하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크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그 은하 큰 원반 안에 다 속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태양계도 공전 궤도 면은 거의 납작한 원반위에서 돌고 있지만 각각의 행성의 자전 방향은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태양계를 은하로 생각하면 태양계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이 은하 전체를 생각하면 태양 같은 별들이고 별들 주변의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태양계를 치면 자전처럼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죠. 혹시 우리 우주도 원반형이에요? 아, 우주가 원반형이진 않습니다. 우주를 생각하면 저 재밌는 게 우주 전체의 가운동량은 0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는 늘어나든 줄어들든 전체로는 돌지는 않나요? 아 우주는? 네. 은하들은 돌죠. 은하들은 돌고. 약간 은하가 이렇게 가운데 뭔가 중심축이 있어요? 네, 중심축이 은하에? 있습니다. 네. 누가 그 축을 담당해요? 중심축은 그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대체로? 네. 그럼 은하의 중심에는 대체로 큰 블랙홀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밌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은하 이게 모양을 형태 분류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 예. 달팽이 같은 거나 암모나이트 연구하는 거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꼬인 모양을 말로 이렇게 분류하고 설명하느라 되게 약간 애쓰는 흔적을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네네. 지금 은하 연구도 훨씬 이제 물리적으로 접근하지만 옛날에 또 안환경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거를 말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 너무 재밌는 질문. 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그 말씀하신 잘 됐다. 이제 우리가 그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은하의 형태학적 분류라고 해서 은하의 모폴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은하의 모폴로지 분류 체계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은하가 그냥 동글동글한 타원형인지 아니면 길게 나선을 보이고 있는 나선 은하인지 타원 은하냐 나선 은하냐를 분류를 했었고 그 나선 은하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은하 중심부가 동그랗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나선 은하인지 아니면 중심부가 기다란 막대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막대 은하인지 막대 구조가 길게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나선 은하이면 나선 은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계를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타원 은하가 점점 찌그러지다가 나선 은하로 갈라지는데 막대 나선 은하 그냥 나선 은하 이런 식으로 마치 소리굽새 모양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를 허블의 소리굽새 허블 튜닝 포크라고 불러요. 당시 허블은 이제 어떤 식으로 체계를 만들었냐면 타원 은하가 점점 이제 동그래지다가 마치 그 개구리 뒷다리 자라듯이 타원 은하가 찌그러지다가 나선팔이 쭉쭉쭉 자라가지고 나선 은하 쪽으로 자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던 거죠. 나선팔이 길이 혹은 나선팔이 꼬여있는 정도 또 재밌는 게 나선팔이 더 길게 꼬여있으면 그 나선 은하의 중심부의 핵액 사이즈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량적으로 이제 이거를 최대한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재기 시작을 하냐면 은하 중심부에 있는 빛의 밀집도 진위계수라고 이제 이거를 그 분포를 보는 거군요. 진짜 경제학에서의 진위계수처럼. 네, 진짜 그 경제학에서 이게 평등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몰려 있느냐. 네. 그래서 만약에 은하의 나선팔이 완전 타이트하게 꼬여 있으면 은하 중심부에 빛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은하 나선팔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으면 빛이 완전 좁은 영역에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진위계수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은하 중심부의 빛이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재서 그걸 가지고 은하 모폴로지를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은하의 모양을 분류하는 거는 사람 눈으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천문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아무나 시키기로 해요. 생물도 요즘 시민과학자들이 많이 맞아요. 하는 것처럼 네, 정확하게 그걸 하기로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수백만 장의 은하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올려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이상형 월드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나선 은하일까요? 아니면 타원 은하일까요?를 투표를 시킵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주니까 되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은하 동물원 갤럭시 쥬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대흥행을 하면서 주니버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제 그게 최근에 생물도 그런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하다가 그걸 전부 다 요즘에 AI 학습시키니까 맞- 다 맞히거든요. 맞아요. 생물종을. 그래서 그 주니버스에서 학습한 게 지금은 이제 학습 인공지능 데이터로 쓰여요. 학습 데이터로 네. 쓰고 있습니다. AI가 또 천문학에도 생물학에도 AI가 벌써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백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곤충 뭐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거를 도감 편식으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AI한테 그냥 넣어보면은 대충 맞춰줍니다. 이게 고수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갈로아님하고 비교하면 정답률이 어떻습니까?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와. 갈로아님보다 더 높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는 곤충만 알고 한국 거만 아는데 걔는 전 세계 걸 다 알고 저는 곤충이만 이제 걔는 식물, 새, 물고기, 뱀 뭐 전 세계 걸 다 아니까는 이제는 백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체투도 이제 못 뛰어넘잖아요. 선생님이 돼가고 있습니다. AI. 네,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죠. 아니, 그 곤충이 대략 몇 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90만 종? 90만 종. 물론 얘가 당연히 모르는 거 맞는데요. 미국 곤충, 유럽 곤충 이거 되게 잘 알고요. 동남아 곤충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없죠. 네, 데이터 없구나. 없는 데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새 식물 이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저 가슴에 있는 곤충은 뭐예요? 새똥구리입니다. 네, 새똥구리. 쇠똥구리. 아, 이런 티셔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입고 다니기 때문에 네. 돌아가면서 입고 다니겠습니다. 네. 아, 근데 곤충이라는 게 대체로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인가요? 잘 안 죽긴 하죠. 그렇죠? 근데 물론 잘 죽긴 하는데 네네. 일단은 생존율이 뭐 높냐 이러면은 종마다긴 하지만은 뭐 워낙 많고 주변에 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잘 안 죽긴 하죠. 곤충은 대체로 번식력은 대단히 뛰어난 편이죠. 정말 다른데요. 그것도 이게 예를 들면 뭐 뭐 둘이 만나 하나 낳는 이런 애들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 낳는 도 있습니다. 오. 네네네. 곤충에? 네네네네. 예를 들면은 애벌레가 새끼 낳는 데 있거든요. 애벌레가 새끼를 낳아요? 애벌레인데 출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곤충 중에. 애가 애를 낳는 거예요? 성충이 애벌레인 형태인 거예요? 네, 성충이 애벌레인 형태고 거기서 하나 낳고 막 이래요. 아니, 애인데 누굴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암컷 애벌레인데 짝짓기 없이 혼자 그냥 출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태생으로. 뭐 그런 애들 보면 하나 낳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되게 막 귀한 곤충들 보면은 얘네 왜 이렇게 귀하지 해서 사육해 보면 아이고 알을 뭐 6개밖에 안 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뭐 젖먹이고 이러진 않죠, 설마? 젖먹이는 곤충도 있죠. 와, 저 바퀴벌레 젖먹이고요. 에? 바퀴벌레 중에 젖먹이는 애도 있어요. 여기서 팔꿈치에서? 팔꿈치 같은 거 나와가지고 새끼들 이거 먹여요? 육아합니다. 네. 와, 신기하다. 아, 팔꿈치에 묻은 거 그냥 먹은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여기서 영양분 이 같은 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네, 육아를 합니다. 최근에 양서류에서도 젖먹이는 거 나와가지고 하여튼 얼마 전에 네, 봤어요. 나왔죠. 꿈틀꿈틀한 애벌레 같이 네, 생겼는데 거기서 그 영양분에서 피부를 통해서 영양분을 배출해서 그 새끼들이 거기서 먹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데 왜 유니콘이 없냐고요? 그렇죠. 유니콘이 없냐? 있어요. 네. 뿔 하나 달린 곤충이 있죠? 뿔 엄청 많죠. 많죠, 그거는. 뿔 하나짜리는 많죠? 뭐 여기도 있고 소똥구리도 있고 꽃무지에도 있고 메뚜기도 뿔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는 곤충들 가운데 진짜 얘네들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얘네들이 한번 움직이면 정말 꽤나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친구들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메뚜기? 같은 아, 애들은 움직이는 메뚜기. 전화이죠. 메뚜기는 한 번 애들 움직이면 규모나 뭐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2020년에 저 아프리카 대량 발생했을 때 사진인데 이거 찍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었다고요? 8년마다 대발생을 해요 가끔. 이럴 때마다 많은 피해가 있죠. 근데 하여튼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뿐만 아니라 메뚜기들이 약간 종마다 대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는 각기 메뚜기인데 우리나라에 사는 풀무치도 대량 발생을 하고 호주에도 있고 남아공에도 또 독립적인 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메뚜기들이 다 약간 그 종특이 이렇게 대량 발생하는 게 역사만 나오잖아요. 조선왕족실록에도 있고 막 성경에도 있고 삼국지에도 나오고 황충 나오고 이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맨날 약간 재앙으로 나오는. 메뚜기가 그 같은 종인데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그쵸.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냥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인데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저게 변해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생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초록색애가 노란색이 되더니 원래 지들끼리 이렇게 개인 플레이 하다가 끼리끼리 모여다니더니 행동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생리적인 것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더니 원래 같은 애들이었는데 원래 A라는 종의 메뚜기인데 갑자기 생긴 게 싹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네네네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때가 되면? 아니요 밀도가 높아지면 아, 그거 저희가 본 수학자가 쓴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수학 모델로 그쵸. 그 밀도에 어떤 임계치가 있어서 거기를 넘어서면 갑자기 저런 행동이 그게 드러나는 마치 거예요. 저 상전이처럼 봐요. 입자들 움직임처럼 얘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지어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물 처음 분류했던 칼리포니 린네가 이 두 메뚜기를 다른 종으로 분류했어요. 그치, 원래 처음 옛날에 몰라서 그랬죠. 그냥 다른 종으로 같은 줄 분류했는데 몰랐대. 키워보니까 러시아의 우바로브라는 사람이 물론 소련 돼가지고 영국으로 망명 갔는데 키우니까 안 거죠. 같은 종이네? 해가지고 같은 종으로 이제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여기저기 부딪힌다, 혹은 뭐 애들이 많아지니까 뭐 온도가 좀 올라갔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원래 나의 생김새와 크기와 내 성질은 대충 뭐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2배가 커진다거나 갑자기 날갯짓을 막 한 3시간씩 한다거나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냐면 원래는 알을 낳으면은 부화를 해야 되거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부화를 안 한 거예요. 요번 2020년엔 왜 그랬냐면 알을 낳는데 부화를 안 하고. 그래서 알이 한 1년 갔어요. 또 다른 여자들에서 알 낳았는데 비가 안 와서 또 알이 쌓였어요. 3년치 알이 쌓이다가 비 한 번 오니까는 부화 나온 거죠. 심지어 얘들 실험해보면은 얘네가 한 번 알이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을 느끼고 얘네들이 같이 부화를 해요. 알 부화할 때 공포영화 에일리언처럼 한 번 애가 알 부화가 일어나면은 한 놈이 부화하면 그 진동을 느끼고 다른 애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네네. 밀도가 높아졌잖아요. 너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좀 죽고 센 놈만 해야 되는데 메뚜기는 다 같이 살아가는 전략을 취해가지고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단 원래라면 독고다이 뛰면서 강한 놈만 살아남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척척척척 움직여서 먹고 척척척 움직여서 먹고 척척척 움직여서 먹으면서 이제 집단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행동 바뀌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살면은 막 전염병 돌 거 아니에요. 면역력 세지고요. 독식물 먹으면서 약간 내부 독도 좀 갖고 경고색도 띄고, 그다음에 자연이 참 꿀꿀한 게 그 다음 해 산란량은 줄어요. 걔네들은 신기하네. 네, 새끼양은 네. 왜냐하면 책임 없이 또 알 많이 나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 때문에 산란량은 줄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돼요. 네네네. 산화 조절을 하네요. 그리고 하여튼 이동해야 되니까 날개 길어서 잘 날고요. 같은 애들인데 그 전에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오래 못 날고 그렇습니다. 네. 타다다닥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날개 길어지고 눈 커지고 완전히 달라 보인대요. 보면. 네. 그럼 이런 메뚜기는 우리 못 구워 먹는 거죠? 잘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얘네가 요번에 그 막 아프리카 다 돌아왔을 꽤 때 먹을 거 많겠네. 심지어 특히 파키스탄도 이제 정말 먹어서 없애자 작전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잡아서 닭모이도 쓰고 막 닭들은 좋아하겠다. 닭모이도 쓰고 막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 밀도인데 어떻게 저길 걸어 다니시지? 사람은 안 잡아먹죠? 사람 안 잡아먹는데 8년 전 대발생 때는 그 일본인 학자 가가지고 진짜 자기 어렸을 때 괴담 같아요. 일본 괴담으로 뭐 누가 저기 갔는데 옷이 다 뜯겨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괴담을 보고 메뚜기를 연구해야겠다는 꿈을 키워서 메뚜기 학자가 돼서 갔대요. 그래서 옷은 안 뜯겨 먹었다. 이렇게 사진 찍히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서 차를 타면서 포충망을 들고 여기 뚫고 지나갔대요. 딱 하니까 2초 만에 여기가 꽉 차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꺾였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뜯기진 않지만은 엄청 많이 쏟아진다. 근데 이 메뚜기들은 뭘 주로 먹는 거예요? 곡식들? 아니면 뭐 풀? 곡식들 먹고 먹을 거 없으면 지들끼리 먹습니다. 근데 심지어 쥐를 뭐야?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네네. 정말 먹을 거 없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행동할까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분자처럼 움직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막스 플랑크에서 어떤 걸 연구하냐면 메뚜기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메뚜기 VR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꽂고 뇌를 연 다음에 뇌에다 신경칩을 넣어요. 그 다음에 그 가상 그 현실을 만들 겪는 데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VR을 끼워준 다음에 3D 모델 만든 거예요. 메뚜기 모델들 친구들 만들어줘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따라요. 그러면 얘가 점프합니다. 물론 움직일 때마다 그 런닝머신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따라가요. 이렇게 보면서 점프하면 따라가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노란색 메뚜기로 하면 따라가거든요. 초록색으로 하자면 평범한 메뚜기. 와, 그거 확실히 그런 그 것까지 영향이 합니다. 있구나. 네. 그래서 와, 그거 만든 애들도 대단하다. 와, 메뚜기 VR. 매트릭스. 메뚜기가 보는 그들의 시각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냈으니까 글쎄 말이요.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냥 똑같이 그냥 저 모델 만든 거. 그냥 찍어서 보여주면 찍어서 되는 보여주면 거니까. 그렇겠네. 뇌 까는 거 이제 얘네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나를 피크를 보면 되니까요. 야,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하여튼 집단으로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고, 혹시 개체로 봤을 때, 단독 개체로 봤을 때, 와, 얘는 진짜 대단한 곤충이다 싶은 애는 혹시 또 뭐 좀 덧개미라는 애들이에요. 덧개미? 네, 이 열대 가면 많은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쉽게도. 있으면 좋을 텐데 턱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털이 엄청 높네. 넓어요. 보면은 미세한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털에 딱 뭐가 자극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그냥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탁. 그래서 덧처럼 이렇게 단자에서 덧개미거든요. 트랩이라고 해서. 네. 생물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할 때마다 항상 1, 2, 3일 다투는, 좀 약간 치타가 있긴 억울한 게 치타가 맨날 빠른 동물 나오잖아요. 네, 시속 100km 뭐. 근데 그게 이제 달리는 속도라서 치타 대단하긴 한데 얘는 이제 요 다치는 속도가 다치는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네. 치타가 맨날 뒤에 있고, 얘가 달리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막 시속 400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타가 억울하죠. 얘는 열심히 달리는데. 그걸로 뭘 잘라요, 주로? 진해를 사냥합니다. 진해. 지네? 진해
얘네 같은 거 사냥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얘는 그냥 사람도 잡습니다. 걷다가 스트레스 건드리면은 탁 잡고 바로 반사적으로 침이 있거든요. 배 구부려서 침을 탁 쏘기 때문에 더 심니다. 건드리면 탁탁 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많이 아파요 얘는? 아픕니다. 벌 쏘이는 느낌인데 재밌는 게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개미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덧개미의 종류가 있고 개미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개미가 다 이런 짓을 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훌륭한 전략이에요. 수렴지라 같은 네, 수렴지라. 네. 근데 얘는 머리 가슴 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도대체? 그쵸, 웃기죠. 머리 가슴 배. 거의 탕후루 머리 가슴 배 진짜 사이즈. 오, 크기가 저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저게 덧개미 아까 맨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덧개미고 이거는 비늘개미에서 덧개미 짓 하는 애들. 사이즈가 저렇게 달라요. 네, 저렇게 달라요. 아, 저 덧개미는 한 뭐 새끼 손가락만 해요? 실제 덧개미 아니요, 그냥 우리가 보는 크입니다. 네. 아, 제가 작은 거네요. 네, 제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같이 있어요? 아, 그냥 사람들이 크기 비교해 주려고. 근데 나옵니다. 비늘개미는 워낙 작기 때문에 서로 이게 같이 살아도 서로 아무런 니치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개미집 하면은 비늘개미가 이 개미집에 사네 하면서 서로 건드리지 않아요. 상관이 네, 상관이 없어요. 없군요. 얘네는 그냥 아까 말한 그 톡톡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네, 요걸로 그 톡톡이 잡아먹기 때문에 전혀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비교하니까 무슨 괴물 같네요, 진짜. 아니 무슨 저 구연 동화에 좀 그죠? 아, 너무 재밌습니다. 1, 2, 3이라고 있잖아요. 가장 빠른 거 덧개미 말고 그 다음 빠른 게 흰개미거든요. 흰개미도 비슷한 턱이 있어요. 오. 근데 얘네는 딱 소리를 내거든요. 소리가 그 얘기 커요? 들었어요. 네, 소리 난다. 소리 내가지고 이거 뭐 적들을 내쫓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오지 말라는 건가요? 뭐. 둘 다 있는 거죠. 스냅핑이라고 하네요, 진짜.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격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뻥 하면 흰개미가 날아가는, 개미가 이게 날아가는. 생명체에서 근육을 수축해서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장전해 놓는 그런 건가요? 정상 장자면 여기 계속 덧개미 안을 보면은 특징이 스프링 같이 이렇게 걸어 놓은 거네. 네, 여기 근육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게 스프링 같이 장조해 놓고 팡.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네, 네. 뒤에 그럼 근육으로 확 닿는 게 아니고 근육을 땡땡하게 당겨놨다가 방아쇠 당기듯이 탁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곤충들은 뼈는 없죠. 네, 없죠. 외골격이죠. 외골격이죠. 외골격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에 이게 껍데기 딱딱하게. 껍데기가 딱딱하고 단단한 정도를 따지면 어느 정도 단단합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뭐 잘 부서지긴 하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키워본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단단한 단단할 필요 없는 애들은 정말 물렁하고 단단한 애들은 단단한데 개미들은 되게 튼튼해요. 턱 부분 되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성분도 다릅니다. 보통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턱 같은 데는 막 아연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막 되게 안에 금속 아니에요? 네, 금속 성분도 약간 들어있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곤충들은 의외로 물렁물렁하고요. 정말 이제 그 곤충이 포기한 것 같은 지렁이 같은 애들도 있는데 개미들은 되게 단단한데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뭐 사슴벌레 이런 애들이 진짜 단단한 애들 아니에요? 정말 단단한 애들은 저 바구미 종류. 바구미라고 바구미? 입이 이렇게 귀한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쌀바구미 이런 애들이 해충이거든요. 가끔 뭐 연락 주시면 되게 뭐 쌀에서 이상한 해충 나왔어요 하면은 대충 저 화랑콩나방 아니면은 이 쌀바구미인데 쌀바구미인데. 바구미 애들이 제일 단단합니다. 네. 걔네들 같은 경우 곤충 이렇게 연구할 때 이렇게 핀을 꽂아요. 보통 곤충 핀 꽂는데 바구미는 이제 핀 꽂다가 핀이 부러지는. 와. 핀이 부러져요? 네, 쇠 핀이 이렇게 부러져요. 네. 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바구미들이 제일 단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단단하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쌀 속에서 안 깨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단단한지. 덧개미랑 사는 거 아니에요? 덧개미가. 왜 특별히 그런 구조가 필요한지. 왜냐면 나무 안에 숨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딱히 뭐 필요한 이유가 없긴 한데 튼튼합니다. 네. 그럼 그 단단한 외피 안쪽에는 근육이에요? 아니면 키틴질, 당류로 돼 있어요. 그 껍데기는 키틴질이라는 다당류에 그 안쪽은 안쪽은? 있는데 안은 그냥 근육이죠. 그리고 안은 또 이제 곤충은 내장 그리고 특별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림프라고 해서 그냥 그 살에 그냥 이렇게 피가 그냥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솜에 적신 듯이 피가 그냥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밖에 외피가 살짝 깨지면 그게 막 줄줄 셀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외골격의 단점이에요. 한번 상처가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래요? 감염과 상처와 아무는 것도 어렵고 그게 이제 외골의 단점에서 너무 튼튼해서 좋은데 한번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면 안 좋고 사슴벌이 장수풍뎅이 애들이 멋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싸움 시켜봐야지 이렇게 막 해놓고 막 하면은 애들이 맨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김 빠지네 이러는데 이게 잘 애들이 안 싸우는 거죠. 도대체 안에. 왜냐면 잘못 싸웠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니까. 애들 잘 싸웁니다. 진짜 보면은. 네. 그거 싸움 시키는 게 그럼 인간들이 좀 잘못했네, 그죠? 그렇죠. 네. 그 어렸을 때 맨날 잡아갖고 싸움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 있죠. 약간 좀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는 곤충들, 약간 수명 좀 짧은 애들? 지금 당장 짝짓기 하고 어떻게든 일단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미나 뭐 수명 긴 곤충, 이런 곤충들은 정말 싸움 잘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도망가고 막. 아니 그 옛날에는 공룡시대 이때는 곤충이 엄청 컸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잠자리가 막 50cm 뭐 1m 이렇게 됐다면서요. 그거 맞아요? 그게 물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메가네우라가 날개 핀 길이가 70cm 뭐 이랬는데 그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오늘날 곤충
곤충들도 커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곤충도 굉장히 큰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저기 뭐야? 세계에서 가장 큰 대벌레 중 하나인데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이게 대벌레. 와 진짜 나뭇가지 재밌는 게 원래 세계에서 가장 긴 대벌레가 저 남미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중국으로 갱신됐습니다. 이게 역시 대륙의 기상 같은 건데. 와. 종명도 치넨시스, 차이넨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긴 대벌레고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뭐 파리? 뭐 이렇게 커다란 파리예요, 곤충이 이게? 있어요. 네, 이게 파리예요. 팔이에요? 손바닥만한 장난감 같은. 저 이건 이 표본 2마리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게 팔이야. 네, 이렇게 큰 곤충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화석에서 발견되는 곤충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괴물 같은 애들이 좀 많이 집중되긴 하지만 대부분 오늘날 곤충이 거의 비슷하고 오늘날 그래요? 곤충들도 이게 큰 게 많다.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얘는 파리채로 못 잡겠네. 목을 졸라야 되나? 왜요? 그게 실제로 파리채로 장수말벌을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파리채는 안 죽어요? 안 죽던데요? 경험담. 저도 몰라요. 경험담. 네, 옛날에 시골에서 전기 파리채로도 아닐 것 같아. 안 죽네. 아. 때문에 네, 안 되겠죠. 네. 아 그래요. 왜 호주 같은 데 보면 큰 곤충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 그렇죠. 네. 그쪽에는 자연환경이 특별히 좀 더 곤충들을 잡아먹는 친구들이 좀 적어서 그런가? 거기서 대벌레 요만한 거 보고 감동했습니다. 네. 호주.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 중 하나가 호주는 지구에 약간 열대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동남아 열대가 있고 지구에 허파란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콩고 뭐 이런 아프리카 열대 있잖아요. 슬픈 건 아프리카 열대는 수많은 내전과 히토리오로 파괴되고 있고 아마존 열대 뭐 수많은 개발로 없어지고 있고 동남아 열대는 지금 전부 사탕수수 파멸 농장 없어지고 심지어 지금 동남아 열대는 산소 배출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요. 이미 다 파괴됐어요. 거기는 국립공원 외에는 전부 다 파멸 농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호주 열대 있잖아요. 호주가 열대가 동남부에 있는데 거기가 가장 오래된 열대예요. 호주의 동남부? 동북부죠. 동북부 열대가 있잖아요. 재밌는 거기는 1억 년 된 열대예요, 거의. 왜냐하면 다른 지구에 많은 수많은 열대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특히 아프리카 열대는 정말 생긴 지 가장 최근에 생긴 열대인데 호주 동북부는 위에서 올라왔거든요. 이전에는 호주가 남극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1억 년 전인데 그때 극지방에 있었지만 공룡시대 때인데 열대였고요. 올라올 때는 지구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1억 년 동안 열대 우림을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호주가 고립된 채로 이게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훌륭한 생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호주 북부 쪽. 호주 북부 쪽, 네. 거기는 한 1억 년간 유지된 훌륭한 열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많아요. 이상한 여치들도 다 거기 남아있고 막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아까 호주 그런 데 남아있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딱 보면 그 여행 같은데 무슨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데 이제 탐험 뭐 이쪽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딱 죽기 먼저 죽는. 아니야. 그 마지막까지 그래 대체로 주인공 옆에서 살아남는 캐릭터인 것 같아. 그 프로도 옆에서 빵 뚜껑을 먹는 그 이름 뭐죠? 하여튼 네. 아 너무 곤충 사랑하는. 야 너무 좋아하신다.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자주 좀 봬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곤충 얘기 오늘 아주 신기한 거 많이 좀 들어봤는데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시는 바람에 우리 우주머니님과 김범준 교수님이 조금 발언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갈로아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곤충 얘기 재밌는 거 듣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곤충 얘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